인간은 인간을 숭상한다. 하잘것없는 욕망에 빠져 신과 자연을 거스르고 모든 것을 불살라 탐욕의 화신이 되어서까지 스스로를 높이는 우상숭배에 젖어 인간이란 이름의 비극을 처절하게 노래한다. 무지의 환영 속에서 타락한 미소를 지은 채 인간의 종말을 앞둔 이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화를 만들어내고 언어를 정교화하며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안 인간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금껏 이룩한 문화와 역사는 화려한 외피를 지닌 허상에 불과하고 찬란한 기술과 과학의 성취는 시시한 욕망의 사물일 뿐이며 이 땅이 쌓아올린 위대한 금자탑과 수사란 결국 무의미한 자아의 과시일 뿐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스스로를 우상화하며 눈부신 금빛 그림자에 눈이 멀었던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망각의 늪과 심연의 어둠에서 기억의 파편들과 희망의 조각들을 한데 모아 우리를 가둔 허구의 벽을 허물고 진리의 연대기를 집대성한다. 그것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리니.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거나 그에 관한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은 실로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진화생물학, 고고학, 인류학, 지질학, 유전학,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철학까지. 이 주제는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해서 단일 학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운 만큼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고고학은 인류학의 하위 분야이면서 동시에 발굴, 환경, 생물, 문화, 역사, 해양, 산업고고학 등 여러 하위 분야를 따로 거느리고 있는 독립적인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 방식, 문화, 사회 구조 등을 연구하는 고고학은 각각의 방법론을 통해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탐구합니다. 대체로 고고학자들은 유물과 유적, 지질학적 정보들로 환경과 기후가 인간의 생활 방식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DNA 분석을 통해서는 인류의 이동 경로와 유전적 기원을 추적합니다. 현재까지 인류의 기원과 관련한 고고학적 발견 중 가장 이렇다 할 만한 결실은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문화적 교류와 유전적 혼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아직 현대 인류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럽에서 발견된 현대 인류의 유물들이 네안데르탈인의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 그 증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참고로 그 혼합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역시 아직까지도 학술적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류학은 고고학을 포함하여 여러 하위 분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중 인류의 기원에 관심을 갖는 분야로는 사회와 문화 인류학 그리고 생물 인류학이 있습니다. 사회 그리고 문화 인류학은 인류의 기원에 직접적인 관심을 두기보다는 사회와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형성해 왔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신화, 전통, 언어, 종교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인류의 기원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물 인류학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인류의 화석을 연구합니다. 해부학적 특징, 유전적 정보, 그리고 고대 인류와 현대 인류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인류의 진화 경로를 추적합니다. 현재 인류학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첫째, 현대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하여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입니다. 일반적인 합의라는 말은 그것이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의미겠죠. 아프리카 단일 기원설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인 것이고 동시적 진화설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둘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유전적 혼합이 인류의 생물학적 다양성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인류의 적응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현대 인류의 면역력을 높여주었고, 그것이 현대 인류가 지금처럼 번창하기까지 지대한 유전적 유산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두 인종 간의 혼합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디까지나 현재의 학술 정보가 틀림없는 사실이란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유전학은 인류의 기원을 쫓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분야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유전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고, 이로써 현대 인류의 기원과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유전학적 연구는 고대 인류의 유전자를 포함한 다양한 샘플을 분석하여 인류의 역사와 생물학적 특성을 밝혀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콘드리아 DNA와 X 그리고 Y 염색체 분석은 인류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설과 현대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유전적 혼합이 있었다는 가설이 유전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심리학은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심리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고 인간의 행동, 감정, 인지 과정 등을 분석하여 인류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설명하죠. 특히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 자연 선택의 결과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동과 심리가 생존과 번식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탐구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서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인류의 기원과 관련한 심리학에서의 주요 발견은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본능과 감정의 진화,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전.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협력과 상호작용을 통해 생존해왔고,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적응에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으며, 언어와 추상적 사고 능력은 사회적 상호 능력을 촉진하고 복잡한 문화와 지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그리고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신경과학은 인간의 행동, 인지, 감정이 뇌의 기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진화적 배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에 비하여 크기와 복잡성이 뛰어나고 이것이 인류의 생존과 진화에 큰 장점이 되었다는 얘기를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가 신경과학의 발견에 기초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인류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인간의 독특한 사고방식과 사회적 본능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동과 감정, 그리고 인지 과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신경과학과 사회적 본능과 감정의 진화, 그리고 인지 능력의 발전을 탐구하는 심리학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고 두 분야 모두 인류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아울러 의식이란 어디에서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은 신경과학과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의식은 주관적 경험, 감정, 인지 과정을 포함하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존재의 핵심 요소죠. 의식이 없다면 인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경과학과 철학은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특정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의식이 발생하는 원리를 규명하려고 애쓰지만 뇌의 물리적 활동이 어떻게 주관적 경험이나 느낌으로 변환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선 의식이 물리적 뇌와는 이질이라는 이원론, 듀얼리즘과 모든 물질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범심론, 판사이키즘이 여전히 논의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여담을 하나 꺼내고자 하는데 인간적 특성을 가진 AI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게 바로 그 의식이란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AI가 의식을 갖게 만들려면 의식이란 게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다시피 합니다.
공상소설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나돌 뿐이죠. 문득 2016년 3월에 있었던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이 떠오릅니다. 총 5차례의 대국에서 이세돌이 딱 한 번 우승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져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AI가 인간을 초월했다는 데서 오는 혼란과 두려움 탓이 가장 컸죠. 그런 분위기를 틈타 채파리들과 일개 유튜버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세기말적 분위기를 부추긴 탓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공포는 돈이 됩니다. 머리에 든 것도 없는 사람들이 돈 냄새를 맡았던 겁니다. 지금이야 켈린 폴린의 이야기가 널리 퍼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알파고도 그저 바둑을 흉내내는 모방장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됐지만, 당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벌인 구글의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대번에 눈치챈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말이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은 AI 기술을 홍보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이세돌이나 커제 같은 인류 기사들은 구글의 마케팅 전략에 휘말린 희생양들이었던 것이고요. 오래전 전자오락실에 다녀본 경험이 있거나 PC나 메가드라이브, 모바일 등으로 여전히 아케이드 게임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빠르게 흡수하실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CPU가 플레이어의 특정한 동작에 대응을 못하거나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경우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런 걸 걸리기라고 불렀었죠.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습니다. 제가 초딩 때부터 대전 격투 게임의 제왕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만큼은. 그랬던 제가 구경꾼들이 있을 때 가장 즐겼던 게 뭐냐면 걸리기를 쓰지 않고 끝판왕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면 뒤에서 막 탄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그걸 하지 못했던 게임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용호권이었습니다. 타쿠마가 개사기라 한 대만 잘못 맞아도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만은 저도 어쩔 수 없이 걸리기를 써야만 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타쿠마가 뛰어오릅니다. 제가 5살짜리 사촌동생한테 장기를 가르쳐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인데, 5살짜리도 이런 식으로 한두 번 당하고 나면 뛰면 맞는다는 걸 즉각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사람 대 사람이 붙었을 때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유는 CPU가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태 머신의 한계와 패턴 입력의 부족으로 벌어지는 장면인 것이죠. 상태 머신이란 각 상태에 따라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래밍 패턴입니다. 공격, 방어, 이동, 대기, 약발, 강손, 스킬 같은 것들 말이죠. 게임 개발자가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상태 머신에 입력하지 못한 동작이나 양식을 플레이어가 우연히 찾게 되면 결국 이런 그림이 연출되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선 CPU가 날아차기는 앉아서 막을 수 없다는 양식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즘 나오는 게임들에서도 개발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발견되죠. 켈린 펄린이 AI의 도움을 받아 알파고에서 찾아낸 허점도 아케이드 게임의 CPU가 가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의 78수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도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이고요. 아무리 무수한 바둑기보를 학습했다고 하지만 데이터에 없는 수에 부딪히면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파고는 그저 상태 머신과 유사한 알고리즘 기반의 대응 장치일 뿐인 것입니다. 초딩한테 바둑을 가르쳐 놔도 켈린 펄린이 보여준 것과 같은 그림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것이 AI의 한계이자 창의력을 가진 인간과 데이터에 의존하는 AI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이학습 내지 강화학습 등의 학습 방식 개선으로 AI가 무섭게 진화하고 있다며 금방이라도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같은 슈퍼 인텔리전스가 탄생할 것처럼 떠드는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ASI는 고사하고 AGI조차 실현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냥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희박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AGI는 사전적 정의를 조금 넘어서서
인간적 특성을 재현하는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인간의 일자리 대체 수준까지는 도달할 겁니다. 애당초 그게 목적이었고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I mean, will we still need humans? Not for most things. We'll decide. 듣기로는 알파고의 마지막 버전인 알파고 제로가 수천만 번의 자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스스로 바둑 규칙을 학습하고 전술 전략까지 개발하는 수준에 도달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강화학습 기법을 이용한 결과였죠. 그러나 그 역시 바둑이라는 게임의 형식과 틀 안에서 이루어진 알고리즘 기반의 패턴 인식과 계산의 결과일 뿐입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인간의 예측을 따라잡는 고도의 모방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의식을 의미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이미 AI 연구자들은 인간을 완벽히 재현하는 AI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미 오래전에. 그래서 일찍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아마 뉴럴링크가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해킹입니다. But some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ave the power to basically hack human beings. There is a lot of talk about hacking computers, hacking smartphones, hacking bank accounts, but the big story of our era is the ability to hack human beings. And by this I mean that if you have enough data and you have enough computing power, you can understand people better than they understand themselves, and then you can manipulate them in ways which were previously impossible. And in such a situation, the old democratic system stopped functioning. We need to reinvent democracy for this new era in which humans are now hackable animals. The whole idea that humans have, they have this soul or spirit and they have free will and nobody knows what's happening inside me. So whatever I choose, whether in the election or whether in the supermarket, this is my free will, that's over. We need to come to terms with the fact that, but again, this is where philosophy meets computer science and biology. 그런데 여기에 잠재적 가능성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AI와 인간의 지성을 융합한 신지성 AI 창출. 둘째는 AI 진화를 위한 인간의 뇌신경 스캐닝. 인간의 사고 과정과 인지적 요소 등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AI 시스템에 통합시켜 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것이죠. 둘 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기술들입니다. 혈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나노로봇 기술과 뇌의 정기적 활동을 기록하는 EEG,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해석하는 BCI 기술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뉴럴링크의 최종 버전은 수술이라는 위험 부담이 없어지고 일반인들 혼자서 설명서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간편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것을 뉴럴링크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세련되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때쯤부터 본격적인 디스토피아의 시작입니다. 민감한 분들은 여기서 심박수가 약간 올라가는 걸 느끼실 텐데 그러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향후 20년 안에 굉장히 좋지 못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긴장하고 마음 다잡으십시오. 자, 인류의 기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뜬금없이 웬 AI 타령이냐,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이 채널의 방향성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듣게 될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어떻게, 왜 속고 있는가. 방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아주 가벼운 워밍업을 한 것입니다. 아주 가벼운.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꼭 어둡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수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적다고도 할 수 없는 수의 사람들이 이미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눈치챘고 또 예견하고 있는 덕분이죠. 그게 바로 철학의 힘입니다. 철학의 본질 자체가
인간 존재와 경험에 대한 깊은 탐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도전과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나열한 모든 학문들이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철학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철학만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인류를 암흑기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도 그 철학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생한 나치즘은 헤겔의 철학적 사유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헤겔이 강조한 국가와 민족의 우월성이 나치의 인종주의적 이념과 결합한 것이었죠. 카를 마르크스의 철학은 자본주의 비판과 사회주의 혁명 이론으로 발전했고, 결국은 독재 정권의 이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를 정치적 탄압과 대량 숙청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수백만 명이 저항도 못해보고 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들어서는 인간 사회의 진화를 주장하는 우생학이 등장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생학은 헤겔의 국가 철학과 사회적 다윈주의 그리고 과학과 융합했습니다. 그것들이 각각 특정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야 하고 강한 개인이 사회에서 번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킨 동시에 사회 정책이 되기까지 정당성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우생학의 정신이 여전히 지배계급 사람들의 의식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듣는 지배 엘리트라는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빌 게이츠나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않으면서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계열만 다를 뿐이지 위험한 인물인 건 매한가지입니다. And so I lost my son, essentially, killed by the woke mind virus. So I vowed to destroy the woke mind virus after that. 세상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동시에 막대한 자본과 위험한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죠. 재차 말하는데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인류의 기원을 둘러싼 두 가지의 관점이 더 남았죠. 이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전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대립하고 충돌할 양대 산맥. 부정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두 사이는 진정한 앙숙관계입니다. 바로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입니다. (1798년) 영국에서 한창 산업혁명의 열기가 뜨거웠을 무렵 런던의 제이 존슨이라는 이름의 출판사에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책 한 권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인구의 원리에 관한 수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식량과 자원은 상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머지않아 기아, 질병, 전쟁 같은 자연적 인구 조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골자를 싣고 있었죠. 이름하여 멜서스의 이론이란 것이었습니다. 제2차, 3차 수정과 보완을 거친 끝에 오늘날의 현대인과학의 토대를 닦고 경제학과 사회학에까지 영향을 미친 그 저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멜서스의 주장은 아주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1940년대부터 소위 녹색혁명으로 불리는 농업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학비료 개발, 품종 개량, 농기계의 발명, 관계 시스템의 확충 등으로 식량 생산량이 2.5배 이상 대폭 증가했던 것이죠. 멜서스가 살아생전에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수확량이었습니다. 식량 생산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멜서스의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20세기 이후
세계 각 나라에서 집계된 인구 분석에 따르면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는 출산율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여성 교육의 수준 향상과 기회 확대는 여성들을 도시와 직장으로 대거 이동시킵니다. 그것이 여성들로 하여금 그런저런 이유들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꺼리도록 만들죠. 이를 두고 누군가는 페미니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피임 도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만은 아닙니다.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 밖에도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에는 주거비와 양육비, 환경과 가치관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듯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무한히 증가할 것이라는 멜소스의 예측 역시도 그저 한 개인의 상상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 밖에도 멜소스의 주장에는 심각한 허점이 여럿 있습니다. 자원을 유하는 것으로만 보았던 그의 시각은 구시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빈곤의 주된 원인을 인구 과잉 다수로만 돌린 것은 피지배 계층에 대한 혐오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빈민구제법을 적극 반대했던 그의 입장은 그때껏 그의 모든 행보가 저임금과 노동 착취로 폭식하던 자본가와 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멜소스 이론에 대한 현대학계의 지배적인 평가도 썩 좋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가설은 인구와 자원 문제에 대한 초기 문제 제기로서 역사적 의미는 크지만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를 간과하여 장기적인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빈곤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허전한 구석이 많이 남습니다. 오늘날의 인류가 정말로 식량 위기를 극복한 게 맞나요? 현대학계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비약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인구 변천 이론이 보여주는 자발적인 출산율 감소를 근거로 멜소스가 예측한 인구와 자원 간의 파국적인 불균형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멜소스의 비관론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하나같이 무언가를 까맣게 잊고 있거나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자체로 발생한 사망자 수만 약 1,500만 명에서 1,7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군인과 민간인 모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멜소스가 살았던 시대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믿기 힘든 인명 손실이었습니다. 스탈린의 통치 기간인 1920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는 이념적 탄압과 비합리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소련에서만 수백만 명에서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독일의 나치 시기에는 대규모 인종 청소가 있었죠.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포함해 장애인, 집시, 동성애자 등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39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가 평균 6천만 명 안팎인데 실상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전쟁에 의한 공식 사망자 수는 대개 축소되기 마련이거든요. 중국의 마오쩌둥 시기에는 대약진 운동이 대기근을 초래하여 수천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수가 약 5천만 명에 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이라면 지금의 한국의 인구수와 맞먹는 수가 사망한 것입니다. 1975년부터 1979년 사이 캄보디아에서는 크메를로주의 지도자 폴포트가 극단적인 공산주의 이념에 기반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습니다. 약 200만 명쯤 되는 수였습니다. 이 밖에도 더 있죠. WHO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들이 약 119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때문에 하루 평균 약 3,200명씩 숨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 2위를 다투고 있는 암은
매년 약 1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에이즈만으로 발생하는 사망자 수만 매년 40만 명쯤 됩니다. 참고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 HIV 감염자의 3분의 2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 그렇게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긴 몰라도 미국 심장학회가 적색육은 건강에 해롭다며 콩과 통곡물, 밀가루 및 초가공 음식을 권장하고 있는 탓도 인구 억제 요인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프리카와 심장학회 얘기는 아는 사람들만 알아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많이 곤란합니다. 어느 누군가의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멜서스가 맞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도 역사에 길이 남을 가능성이 큰 인물이지만 그의 주장은 출발부터가 왜곡되고 차별적인 시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더구나 교묘한 구석까지 있었죠. 그렇지 않아도 멜서스의 주장은 당시부터 많은 비판과 반박을 샀습니다. 특히 멜서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사람들 중에 유독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바로 고전파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였습니다. 리카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첫째, 식량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술 발달과 자본 투자를 통해 식량 생산량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그렇게 됐죠. 둘째, 인구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조절된다. 임금이 생존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으면 인구 증가가 억제되고 임금이 올라가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철의 임금 법칙이란 거였죠. 인구가 단순히 자연적인 힘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인구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소리는 현대의 인구 이론들과도 일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의 OECD 국가들에서 임금이 상승해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면 리카도의 두 번째 주장에도 빈 구석은 있었던 게죠. 그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교육과 여성 권한 등 오늘날의 인구 변화를 이끄는 현대적 요인까지 내다보기란 무리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그는 국제무역의 기초가 된 비교 우위론을 정립한 것 외에도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한 여러 학문적 업적을 남겼습니다. 20세기 중반쯤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와 그의 업적이 줄곧 언급될 정도이니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겠죠. 아무튼 멜서스가 영국 안팎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해로부터 11년 뒤 그 나라에서 이상한 놈이 또 하나 태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어쩌다 소론이 길어졌는데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1809년)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에든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흥미를 잃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는데 그마저도 얼마 안가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1831년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영국 해군 소속의 측량선이었던 HMS 비글로에 승선하는데 목적은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하고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환경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그의 조부부터 유명한 자연주의자였던 데다 초기 진화론의 학자였고 그 자신 역시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남달랐다고 전해지죠. 네, 바로 찰스 다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 5년 동안 지구 곳곳을 누비던 다윈의 머릿속에는 커다란 궁금증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왜 비슷한 생물들끼리 서식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왜 특정 지역의 오래된 화석이 현재 살아있는 생물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그것은 종훈불변한다던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838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아는 채 집으로 돌아온 찰스 다윈은 자신의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우연인지 필연인지 멜소스의 수필을 읽게 되는데, 거기서 다윈은 멜소스로부터 어떤 개념 하나를 전승받습니다. 생존 경쟁. 그리고 결국 그로부터 얻은 영감으로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들이 왜 섬마다 다른 부리를 갖게 되었는지, 메가테리움같이 코끼리만한 고대 생물은 사라졌는데 어째서 그 친척벌인 작은 나무늘보는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해답을 찾게 되죠. 자, 생각해 봅시다. 멜소스의 주장은 당대의 세계적인 파란을 일으켰던 획기적인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설은 머지않아 하나하나 해체되기 시작했죠. 한 개인의 편협하고 협소한 도깨비술이었다는 게 증명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불순한 의도까지 엿보였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발상을 얻어 시작한 학문이 과연 온전한 것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찰스 다윈이 멜소스의 생존 경쟁이란 개념을 있는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닙니다. 멜소스가 말한 생존 경쟁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사람과 국가 간의 치열한 싸움과 그로 인한 자연적 인구 조절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 응용한 생존 경쟁은 개체 간의 치열한 싸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번식할 확률이 높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죠. 이름하여 자연 선택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생존 경쟁으로 시작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생존 경쟁이란 개념부터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장 훌륭한 예시가 바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들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한때 늑대들의 보금자리였던 그곳에는 약 70년 동안이나 늑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무차별적인 사냥 때문이었습니다. 천적이 사라지자 그곳에 초식동물인 엘크가 번성했습니다. 풀이고 뭐고 뜯어먹을 수 있는 건 죄다 뜯어먹었겠죠. 그렇게 옐로스톤의 자연 환경은 손쓸 방도가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미는 영 보이질 않았죠. 그런데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14마리의 늑대를 풀어놓게 되었고, 그러자 불과 몇 년 만에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엘크 수를 조절하며 압박하자 엘크의 서식지가 분산되었고, 그 덕에 버드나무와 사시나무 같은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 물기를 바꿔놓더니 금세 벌과 새 그리고 비버까지 불러 모으더란 것이었습니다. 생태계 보존 방식인 리와일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자체만 놓고 보면 찰스 다윈이 주창한 자연 선택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는 예시가 됩니다. 늑대가 사라지자 엘크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개체 수가 폭증했던 것입니다. 늑대가 다시 나타나자 천적으로부터 잡히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거나 더 잽싸게 달아나는 녀석들에게 자손을 남길 확률이 올라갔겠죠. 나무와 여타 식물들은 엘크의 수가 줄어들자 번성하기에 더욱 유리한 환경을 맞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옐로스톤 이야기는 환경에 따라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에 차이가 생긴다는 다윈 가설의 작동 방식을 생태계 수준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연계에는 개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호작용과 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태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동적 평형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이란 것 또한 다윈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이고요. 참고로 인간은 지구상에서 동적 평형을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마치 외래종이 기존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옐로스톤도 인간의 손에 의해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참못 달라집니다. 첫째, 늑대는
인간처럼 오락과 탐욕을 위해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사냥하고 적당한 만큼만 먹죠. 호랑이나 사자처럼 거칠고 난폭한 고양이과 맹수들이 장난삼아 과잉살생을 하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한데 인간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둘째, 늑대는 생태계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하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늑대는 약하거나 병든 개체를 우선적으로 사냥함으로써 엘크 같은 종의 유전자 풀을 강화하고 동시에 과도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을 막습니다. 실제로 옐로스톤에 늑대가 투입되고 난 후 엘크 때의 질병 확산이 줄어들었고 더 강한 개체들이 살아남아 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늑대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라 생태계의 장기적인 안정과 다양성을 지키는 자연의 수호자로서 역할한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옐로스톤에서 늑대들은 엘크들을 사냥하지만 그 사냥은 숲을 살리고 물길을 엽니다. 자연에는 경쟁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옐로스톤의 늑대는 엘크를 사냥하여 그 살을 취하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생명을 낳습니다. 자연을 생존 경쟁과 환경, 그리고 자연 선택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애당초 탐욕으로 병든 인간의 생존 원리를 자연계의 질서에 때려박았다는 것부터가 발칙한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주류 학계가 뭐라고 떠들든 간에 우리가 교과서로만 배운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는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간극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린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과 망상에 빠져 살죠. 그것이 인류가 퇴행과 자멸을 재촉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려 150여 년간 종합진화론으로 발전하며 그 체계가 확장된 학문인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불신과 허전함을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학술적 반박을 몇 가지 열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불가환원적 복잡성. 미국의 생학자이자 생물학자인 마이클 비이에 의하면 세포의 구조는 마치 쥐더처럼 많은 부품들이 동시에 존재해야 작동한다고 합니다. 점진적 돌연변이로 복잡한 생물 구조가 생겼다는 진화론의 주장은 확률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거죠. 주류 학계에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유전적 재활용과 공진화를 가정하여 단기적 진화 역시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입니다. 그 복잡한 과정의 구체적 증명은 미흡한 실정인 것이죠. 둘째, 화석 기록의 간극. 스티브 제이 굴드라는 미국의 저명한 구생물학자이자 진화생물학자가 동료인 나일스 엘드리지와 함께 화석 연구를 바탕으로 내놓은 이론이 있습니다. 단속 평형설. 추격하자면 화석은 점진적 진화 대신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처럼 말이죠. 그리고 점진적 진화론의 약점으로 중간 형태의 화석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메가테리움은 사라졌고 나무늘보는 살아남았다. 그 틈새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조세나 틱타일리 그리고 아칸토스테가나 이크티오스테가 같은 화석들도 엄격히 말해서 중간 화석으로 주장되고 있는 것이지 확증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배운 교과 내용 전부가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건 아닌 것입니다. 셋째, 생명 기원의 미스터리. 진화론은 처음부터 미천없이 시작한 장사였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게 시작했죠. 생명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없이 무작정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학제적 연구 분야인 에이바이오 제네시스에서 다윈파의 새로운 장사 아이템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RNA 세계 가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원시 지구에서 어떻게 유기물질들이 발생했으며
또 그것이 RNA로 합성되고 그 RNA가 스스로를 복제하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재현하거나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에선 무기물에서 생명체의 기본 재료인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고,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든 운석에서 유기물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를 두고 혹자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해 열수구 같은 데서 유기물이 합성되는 다양한 화학 반응들이 실험을 통해 관찰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와 같은 발견들은 생명의 재료를 찾은 것일 뿐이지 무생물이 생명체로 넘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밝혀낸 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앞으로 찾아야 할 퍼즐 조각이 몇 개나 남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게 진화론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한편의 공상소설 같은 소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넷째, 정보이론의 도전. 정보이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DNA란 단순한 물질의 조합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 염기 서열이 고도로 조직화된 정보 시스템입니다. 무려 30억 개나 되는 글자로 군더더기 없이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말이죠. 아울러 정보란 의도나 지능 없이는 스스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파괴하거나 왜곡하는 무작위 과정만으로는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누구누구 말 맞다나 그것은 폭풍 속에서 책 한 권이 절로 쓰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섯째, 종래 변이의 한계. 진화론은 작은 변화가 쌓여 새로운 종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시 진화로부터의 거시 진화란 것입니다. 그러나 초파리 실험은 극히 단편적인 결과에 불과하고 실험적 검증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박테리아는 내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고기로 변하나요? 치와와를 아무리 품종기랑 한들 그것이 맥켄지벨리 늑대가 되겠습니까? 누구누구 말처럼 미시진화는 보이지만 거시진화는 믿음의 영역이다. 이것이 정론입니다. 현재로선 말이죠. 참고로 다윈은 살아생전에 지적으로 매우 정직했으며 자신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었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진화설을 신봉하는 광신도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선 창조론 쪽의 주장이 더 일리 있고 매혹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왔을 당시 온 세상이 들썩거렸습니다. 특히 종교계, 특히 그 중에서도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혔죠. 종의 기원은 과학이란 이름하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믿음을 근본부터 극구 부정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신성에 대한 도전이자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그건 한 100년 전만 같았어도 전부 기둥에다 묶어놓고 불 붙여야 마땅한 일이었죠.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은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는 앙숙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상극이죠.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은데 기독교와 카톨릭 등을 믿는 진화론자들이 있고 양진영에서 서로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 사람들의 논거입니다.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얘기죠. 진화론의 주장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생명이 창조되고 유지된다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꼭 입 밖으로 니캉네캉하지 않더라도 진화론은 그 자체로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학문입니다. 다윈파와 야훼파가 최초로 맞다이를 깐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에서 열렸던 이른바 옥스퍼드 대토론회란 것입니다.
다윈파 진영에서는 다윈의 불도그라고 불릴 만큼 다윈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토마스 헨리 헉슬리가 앞장섰고, 그 뒤로는 다윈의 절친한 친구이자 당대 유명한 식물학자인 조셉 달턴 후커 같은 사람들이 포진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날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략적으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훼파 진영에서는 옥스퍼드 대학 성공회의 주교이자 뛰어난 웅변가로 이름난 세뮤얼 윌버포스가 선두했었고, 그 뒤에서는 놀랍게도 찰스 다윈과 동선했었던 비글로의 선장 로버트 피츠로이가 따랐습니다. Behold this arrogance, attempting to deny the sacred order 다윈이 of creation 진화론의 in the 영감을 name of 얻도록 science. 도운 사람이었죠. That man should 아이러니하게도 be 그는 descended from 독실한 lowly 기독교 apes. 신자로서 Is this not an 창조론을 insult to the 지지하게 됐던 dignity of 것입니다. man, created in God's image? My Lord Bishop, dignity 결과부터 말하자면 야훼파가 깨졌습니다. but from the courage to 당연한 결과였죠. however uncomfortable. 다윈파에게는 과학적 논리라는 절대 병기가 있었지만 야훼파는 그저 종교적 권위와 믿음만으로 무장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뭔가 그럴싸한 논리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Science is not a matter of faith. Science demands evidence. Evidence.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느꼈던지 급기야 세뮤얼 주교가 헉슬리를 향해 인신공격까지 퍼부었다고 전해지죠. If you are descended from an ape, is it on your grandfather's side or your grandmother's side? 헉슬리는 침착하게 이랬다고 합니다. I have no reason to be ashamed of having an ape for a grandfather. If there were an ancestor whom I should feel shame in recalling, it would rather be a man of restless and versatile intellect, who, not content with an equivocal success in his own sphere of activity, goes out of his way to get into trouble by meddling with matters with which he has no real concern. 헉슬리와 주교 사이의 설전은 헉슬리의 아들 레너드 헉슬리가 쓴 아버지의 전기에 쓰여 있습니다. 받침 하나까지 그대로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걸 또 제가 우리말로 옮기기에는 어색한 부분이 있어 의역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그곳으로 야훼파가 무너지거나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이 종식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때보다 세월이 지난 지금 야훼파는 과학에 힘입어 훨씬 더 견고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창조과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물론 주류 과학계는 여전히 창조과학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창조과학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파, 그리고 오래된 지구 창조론파. 젊은 지구 창조론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며 지구가 약 6,000년에서 길게는 1만 년 전쯤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이 개념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향년을 계산한 값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반면 오래된 지구 창조론에서는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며 지구가 수십억 년의 나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젊은 지구 창조론에서는 방사성 동위원수 연대 측정 같은 과학적 방법들을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오래된 지구 창조론 측에서는 주류 과학계가 내놓는 증거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사실이 있는데 방사성 연대 측정 같은 과학적 방법에도 심각한 오류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시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온수와 자온수의 비율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이건 정확히 알기가 매우 힘든 부분입니다. 둘째, 방사성 동위원수의 분규 속도가 온도와 압력, 태양활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데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암수이나 화석 등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물질로 오염되거나 모온수나 자온수가 유실될 수도 있는데 이런 오염이 측정 결과에 오류를 일으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같은 시료를 다른 방사성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는 사례들까지도 있습니다. 분명 실제하는 문제점들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곳이 바로 젊은 지구 창조론파입니다. 그래서 주류학계가 꺼낸 비장의 카드가 또 있죠. 우라늄은 품고 납은 거의 배제한다는 지르콘의 특별한 성질을 내세웁니다. 지르콘 결정은 처음 만들어질 때 주변의 우라늄 원자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방사성 분기로 생긴 납 원자는 거의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특성 덕분에 과학자들은 지르콘 결정 안에서 발견되는 납이 거의 우라늄이 분기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의라는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라는 소리는 전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이 원리는 우라늄 238의 반감기가 거의 44.68억 년에 달한다는 학술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거의. 이 거의라는 소리는 좋게 이해해서 과학적 주장이 가진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이에 미묘한 균형과 겸손을 넌지시 알리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 과학도 지지 않습니다. 지르콘이 납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처음부터 납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우리가 아는 분기 속도는 현재의 환경에서 측정한 것이지 않느냐. 초기 지구의 극한 환경이나 노아의 홍수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분기 속도가 지금과 달랐을 수도 있다. 기타 등등. 한마디로 당신네들의 과학적 방법과 가정에도 불완전한 구석이 분명 있다.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류학계는 더 이상 콧방귀도 뀌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창조 과학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보완과 보정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끝냈다는 입장이죠. 거의. 여담으로 과학이란 정교한 관찰과 엄밀한 실험으로 우주 만물의 숨겨진 질서를 밝혀내는 인간 이성의 부단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비범한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일이죠. 하지만 실상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과학계에도 85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참고로 각 나라 그리고 전체 인구의 절반이 IQ 100 이하입니다. IQ가 낮다고 해서 꼭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우물만 파서 맡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85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 법이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 사이비와 돌팔이란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래도 80이란 표현에 불쾌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인간이 우월한 종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나 떠들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소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말은 애당초 꺼내지 않는 것이 영리한 처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이 멍청한 동물이란 사실이야말로 이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근원적인 요인 중 하나이고 그러한 근원적인 요인들을 파헤치고 해부하는 건 제가 하려는 일의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잊을만 할 때마다 한 번씩 85란 표현이 튀어나갈 겁니다. 85도 순화한 표현입니다. 머저리 얼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85는 인간 본연의 지적 한계와 그 안에서도 제약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매함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아무튼 과학계에는 경쟁과 돈 문제까지 심각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령 연구자들은 정해진 시기까지 어떻게든 결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 지원비가 끊기거든요. 가뜩이나 머리도 안 따라주는데 운마저도 안 도와주면 말 그대로 살 길이 막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흔히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물학, 의학, 심리학, 천문학 같은 분야에서 같은 방식과 조건하에 진행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나 엉터리 같은 결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학계의 연구 부정 사례는 심각할 정도로 무수합니다.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잡지나 유튜브를 통해 배우는 과학기나 의료계의 최신 소식들은 상당 부분이 왜곡, 날조되었거나 얼마안가 엎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그것들을 맹신하죠. 그토록 엉큼하고 비윤리적인 시스템의 결론들을 사회적 분위기와 맹목적인 믿음만으로 비판적 성찰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리켜 과학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고로 과학주의란 실제 않은 학술 용어입니다.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이 용어는 철학 분야를 비롯해 학술적인 맥락에서 과학의 범위와 한계를 논할 때 사용되는데 그처럼 교조적이고도 도그마적인 경향이 다른 비과학 영역에서도 의례에 관찰되죠. 바로 종교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선상에서 봤을 때 부흥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흥 종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하나 보태보겠습니다. 빅뱅은 현재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관측 데이터와 이론적 모형 간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정설로 간주하기에는 한참이나 이르다는 얘기죠. 초딩도 EBS 채널에 관심만 가진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암흑물질을 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죠? 그 정체나 성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암흑물질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중력 효과를 통해 그 존재를 추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전혀 모르는 것을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이 이러니 현대 물리학과 천문학은 이미 믿음 위에 이론을 쌓는 방식으로 넉마가 된 지 오래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게 과학의 시작점이자 한계인 것입니다. 빅뱅 가설은 우주의 팽창, 우주 배경 복사, 수소와 헬륨의 존재 비율 등 여러 관측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는 모형이지만 이 모형의 초기 조건과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빅뱅 직전 또는 그 이전의 무엇은 어떠한 상태였는지에 관한 것 말이죠. 특히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자 우주론자인 앨런 구스가 1980년에 제안한 급팽창 가설은 빅뱅 가설의 보완 가설로서 초기 우주의 지평성 문제와 평탄성 문제 등 기존 이론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이 가설은 그 자체로 검증하기 어려운 가설입니다.
급팽창 가설은 현재 우주의 관측 가능한 영역 밖에서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겁니다. 거기에다 무한한 다중우주의 존재를 암시하는 등의 뜬금없는 철학적 과학적 난제까지 불러들이죠. 무엇보다 우주의 약 95%를 차지한다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현재로서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빅뱅 이론의 표준 모형이 포함된 개념으로 직접적인 관측 증거가 부족하고 그것의 존재를 입증할 물리법칙이나 입자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발견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 엄격히 말해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란 빅뱅 가설의 수학적 모형을 관측 결과에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하나의 조정 변수입니다. 이러한 미지수들은 표준 우주론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더라도 이론의 완전성과 최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죠. 끝으로 빅뱅 신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더 있는데, 빅뱅 가설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다양한 대안적 우주론들이 수학적 일관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데다 학회에서도 이미 대안 모델 탐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표준 모형이 유일하거나 최종적인 수학적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순환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의 변형 모델 등은 빅뱅과 다른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그것으로 전혀 다른 우주의 기원과 진화를 설명하죠. 아울러 이는 과학적 진리가 쉴 새 없이 재해석되고 도전받는 영역임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겸손해야 할진데, 기존의 학자들이나 유튜버들이 떠드는 걸 들어보면 벌써 최종 결론에 도달했죠. 사실상 지금의 종교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탑은 같은 집안 위에서 믿음이라는 공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만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 탐구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근본적인 믿음 위에서 작동하거든요. 말 잘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과학계의 믿음을 가리켜 과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일컫습니다. 형이상학이란 경험적으로 증명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이죠. 우주는 왜 존재하는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형이상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의 형이상학적 전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학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이론을 구축한다고 자부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형이상학적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는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하다. 자연 현상이 무작위적이지 않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이 없으면 과학적 탐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오용되면서 실제로는 무의미한 결과가 과학적 발견으로 둔갑하거나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재현성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 자체의 허점과 통계적 기준에 대한 맹신이 어떻게 오도된 결론을 양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둘째, 자연 법칙은 보편적이고 불변한다. 우주 만물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한 법칙이 작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실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 법칙은 수십억 년 전에도 그리고 우주 저편의 다른 행성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된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을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이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걸 형이상학적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진실은 여전히 인간의 이성을 아득히 벗어난 미지의 차원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현재 인류가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 요소는 전체의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95%는 미지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류는 우주의 5%라도 안다는 그 생각조차 형이상학적 전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이성은
자연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의 비밀을 파헤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과학적 탐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방법론적 자연주의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오직 자연적인 원인과 현상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과학이 초자연적이거나 지적인 설계자 따위는 없다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그럴 가능성을 탐구 대상에서 배제시켰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죠. 스스로 탐구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게 오늘날 과학계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한 내용은 회의론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닙니다. 이 세계가 혼란과 광기, 무질서와 타락의 수용도리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과학을 논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결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쯤에서 여러분께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존 기술 한 가지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수가 몰리는 쪽으로는 따라가지 말지어다. 모든 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특정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콕 집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금융, 의료, 과학. 이쪽 방향으로는 다수를 따라가면 곧장 낭떠러지행입니다. 앞으로 차차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인간 사회에는 몇 가지 눈에 안 보이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가다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렇고 그런 부류들 사이에도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조건적으로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판단이 설 때까지 한참을 관찰해야만 합니다. 판단 기준은 희생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입니다. 예쁜 것만 보고 아름다운 것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얼마나 병들고 악한 곳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뭐 그걸 꼭 알아야 한다고 강권하진 않습니다. 다른 관점으로는 그뿐이 훨씬 낫기도 하거든요. 좌우지간 주류학계에 맞서는 창조과학의 종합적인 입장과 주장은 간단하게 말해 이겁니다. 첫째, 닥쳐.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 개입이야. 둘째, 젊은 지구 창조론파의 주장입니다. 종래 변이는 인정, 그러나 거시 진화는 닥쳐. DNA와 세포의 불가환원적 복잡성은 점진적 진화가 아닌 설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퇴적 증거와 화석 같은 지질학적 증거들이 수억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노아의 대홍수 사건으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주류학계가 사이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일명 홍수지리학이란 것이죠. 하지만 그 나름의 과학적 근거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발견된 대량의 화석들에서 긴 시간의 침식 흔적이 거의 안 보인다는 점 같은 거 말이죠. 셋째, 오래된 지구 창조론파의 입장입니다. 연대 측정법은 인정할게. 우리도 그것은 수용한다. 그러나 캄브리아기 대폭발과 중간 화석 부족은 점진적 진화론의 최대 약점. 또한 RNA 세계 가설은 근거 부족, 재현 불가능. 그보다는 신의 개입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참고로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2011년과 2019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약 40%가 창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보스턴의 서포크 대학과 미국 유일의 전문 일간지 USA 투데이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대상자의 40%가 신에 의한 창조론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제법 길고 복잡한데 다 필요 없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혐오와 불신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40%의 대중이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쪽이 29%로 나온 설문조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대적 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끝으로 창조과학 측의 주장에도 허점은 있습니다. 특히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죠. 바로 신의 개입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조과학은 초자연적인 믿음에 가까운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자, 슬슬 끝마무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다윈파가 맞느냐 야훼파가 맞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디고 선 이 세상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허구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 하나도 뚜렷하고 분명한 게 없습니다. 과학의 최첨단 지식도 깊은 신앙의 영역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품고 있는 궁금증 하나조차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려 자본만 더욱 커지고 있을 뿐이죠. 정신사납게. 이것이 지금 우리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간은 진화했는가 아니면 설계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서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통계에서도 이미 드러나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불리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까맣게 모른 채로 말이죠. 아는 분들도 드물게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태초부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간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짐승이기 때문이죠.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법과 윤리 그리고 제도와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류 전체를 억제하고 주도하는 다른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원전 10만 년에서 길게는 13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종교가 그 첫 번째입니다. 정확히 인류가 상징적 사고를 시작한 지점이죠. 이 역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로 알려진 바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상흔을 남겼습니다. 첫째, 종교적 갈등과 전쟁.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갈등의 역사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길고 장대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둘째, 종교적 박해와 차별. 역사적으로 이당이나 소수 종교에 대한 잔혹한 탄압과 마녀사냥, 그리고 종교를 이유로 한 인종 말살 정책 등은 종교가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쉽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셋째, 교리에 의한 억압과 통제.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과학적 탐구나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고 여성과 소수자에게 지나칠 만큼 폭력적입니다. 넷째, 광신과 극단주의. 신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테러 행위, 인신공양, 배타주의, 무차별적 혐오와 증오, 그 밖에도 종교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퇴락.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주된 요인 중 첫 번째로 꼽는 게 있습니다. 사회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불평등을 느끼는 사람들, 또 급변하는 시대에 부적응하여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종교에서 소속감과 안정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간 내면에 잠재된 원초적인 적개심과 증오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을 줍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종교가 권력을 획득하는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다행히도 시대가 바뀌고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세속주의의 확산, 그리고 다양한 사상과 가치관의 등장으로 종교의 폭주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는 다른 신흥 종교가 부상했죠.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종교의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근거 있냐고요? 차고 넘칩니다. 첫째, 우생학. 과학의 오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인간이란 종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위험하고 끔찍한 발상입니다. 그로 인해 장애인과 빈곤층 그리고 소수인종 등이 강제 불임 수술을 당하거나 격리와 안락사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의 뒷배경에도 우생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란 겁니다. 단적으로 하나의 관행처럼 된 IQ 검사까지도 우생학에 계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체 실험. 과학적 지식의 탐구라는 미명하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 실험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의 강제 수용소와 일본의 731 부대에서 있었던 인체 실험이죠. 그 밖에 미국의 터스키기 매독 실험, 인간 방사선 실험, 과테말라 매독 실험, 미국 윌로브룩 주립학교의 간염 연구, 기타 등등 이 자리에서는 다 떠들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비윤리적 실험의 결과와 그로 인한 뼈아픈 반성이 현대의학의 발전과 윤리적 기준을 확립하는 데 알게 모르게 기여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학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처럼 어둡고 오싹한 역사의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셋째, 정신의학의 사회통제 수단화. 정신의학 분야는 정신질환이라는 과학적 진단을 사회적 낙인이나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가 있고 사실상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통제 중인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람들의 슬픔과 불안, 사회 부적응 같은 감정과 행동들을 정신의학이 지나치게 병리화하면서 개인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사회적 맥락에서 겪는 고통을 병으로 여기도록 유도한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부조리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현 체제를 유지하고 개인을 순응하게 만드는 통제 장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곁들여 정신의학 분야가 시장화되면서 제약산업의 영향력에 따라 진단과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지경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끔찍하고 소름 돋는 세상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이런 게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만히 당하고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엽기적인 현실입니까? 여기에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 더 보태고자 하는데 정신치료 약물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만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저널리스트나 업계 관계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넷째, 생화학무기와 전염병 실험. 제1차 세계대전의 겨자가스부터 현대의 생물학 무기까지 과학은 끊임없이 전쟁의 도구로 동원됐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소련에서는 천연두를 무기화하려고 했었고 1979년 스베레덜롭스크에서는 탄저균 유출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미 육군 소유의 과학연구시설로 운영 중인 포트 데트린 연구소도 과거 미군의 생물학 무기 개발의 핵심 기지로서 생물학 무기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당시 일본 731 부대를 이끌었던 미생물학자 이시이 시로를 영입할 정도로 미군은 생물학 무기의 진심이었습니다. 공을 아주 많이 들였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고요. 해당 연구소는 현재 에볼라, 탄저병, 사스, 지카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방어 및 백신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꾸밈새는 그렇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도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베이징 화학기술대학, 베이징 PLA 종합병원, 난징대 의대 등 현지 연구진이 코로나를 변형한 GXP2V라는 바이러스를 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들은 치사율 100%의 코로나 바이러스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다만 실험체는 사람이 아니라 쥐였죠.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자면 종간 차이로 인해 쥐의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인공지능과 윤리적 경계. AI는 벌써 인간의 사고를 모방하고 전쟁 무기를 자율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상당 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누굴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이고 있나요? 2020년대에 들어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과 전 세계의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군사 AI는 드론 전장에서 민간인을 오인 살해했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허술합니다. 과학자들은 AI가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떠받들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건 영락없이 신의 영역에 도전했던 프랑켄슈타인의 비극을 현실로 불러들이는 꼴입니다. 더 열거하고 싶은데 시간과 체력 문제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과학은 암흑 속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이라고. 인간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을 불어넣은 기적의 손길이라고. 하지만 전 확신합니다. 이제 인간은 과학에 의해 곧 종말을 맞을 거라는 것을. 여기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종말은 여느 영화의 결말처럼 시시하고 허무한 끝이 아니라 인간성의 소멸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유구한 시간 동안 과학과 기술은 지배계층의 권력을 강화하고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왔습니다. 굳이 심오하게 사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걸어온 명백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인간을 억제하고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궁극의 기술이 그 최종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화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 그보다는 한국이야말로 CBDC 도입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야겠군요. 한국은행이 시행한 국민체감형 디지털화폐 실증이 예정대로 지난 6월 말에 종료됐습니다. 약 10만 명의 내국인이 그 테스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더 광범위한 2차 테스트는 현재 잠정 보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문제점과 효과를 검증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는데 빈말 필요 없고 도입은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모든 화폐가 전산화된다. 당장의 여러분은 전에 못 느꼈던 편리함을 느끼실 겁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 낮은 수수료, 안전성과 신뢰성, 그리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정부의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정부의 입장에서도 편리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시간 사유재산 감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잔머리를 굴리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불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요. 특히 조폭들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개인적으로 그거 하나는 참 마음에 드는 구석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디지털 화폐의 확장성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CBDC를 연구하고 있는 핵심 이유는 따로 있거든요. 소비 촉진과 특정 산업 지원 등 경제 정책에 맞춰 시민들의 소비 행태를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제한할 수 있는 통제권까지 얻으려는 것입니다. 누가? 정부가.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재산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IoT, AIoT,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건 사실상 이미 현실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융합, 확장해 가는 단계일 뿐이죠. 참 편리한 세상이죠. 말 한마디로 전등도 껐다 켰다 하고 외출했다가 귀가하면 저절로 음악이 틀어지고
내가 부른 택시가 어디쯤 왔나 한눈에 보이고 냉장고가 레시피도 알려주고 보안 센서가 방범과 가스 안전도 살펴주고 집 밖에서 가전도 제어하고 앞으로는 여러분의 행동 패턴과 습관은 물론이고 감정 상태까지 파악해서 가능한 범위의 모든 환경 조성까지 AI가 척척 알아서 해줄 겁니다. 가정집까지 자율화가 되는 거죠. 참 꿈만 같은 세상이죠. 그렇죠? 얼른 왔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을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뭔가 하나 굉장히 용이해지는 게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의 일구수일투족을 면면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때가 되면 정부가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와 만나고 언제 잠들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심박수와 감정 상태까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정치적 반대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사상가처럼 정부에 거치적거리는 인물들을 손쉽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조차도 AI가 척척 알아서 해결해주죠. 그 밖에도 사회규범 위반 행위나 범죄자들까지 금방 식별할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기술력은 곧장 정부의 범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대중의 소비 성향부터 정치 성향까지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특정 그룹에 대한 차별적 감시와 통제는 덤입니다. 끝으로 15분 도시. 엎어지면 코 닿는데 없을 게 없으면 세상 편하겠죠. 시민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뭐가 용이해지죠?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극도로 용이해집니다. 15분 도시의 목적은 그겁니다. 겉으로는 탄소 배출 감축을 표방하면서 언제고 또다시 닥칠 팬데믹에 대비하는 거라지만 그것을 핑계로 시민들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한 극한의 통제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과학계의 패러다임과 융합할 경우 어떠한 모습의 세상이 도래할 것 같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아닌 완벽하게 관리되고 통제되는 시스템의 부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벤자민 리빗의 신경과학적 연구들을 근거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중매체와 유튜브 따위를 통해 확산하고 있죠. 우리가 통 속의 뇌이거나 거대한 시뮬레이션 속 존재일 뿐이라는 극단적인 철학적 논의까지 몰지각한 문외한들의 입에서 연구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이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아는 시대와 인간적 삶은 곧 끝난다고 하시면 됩니다.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과학은 지금까지 그런 목적으로 늘 이용되어 왔습니다. 단적으로 다윈의 생물학적 진화론은 흑인을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하고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는 건 자연의 섭리라는 논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와 식민지배의 근거가 다름 아닌 과학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귀담아 들은 분은 적어도 뭔진 모르겠지만 아귀가 절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부푼 기대와 꿈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단잠을 깨워서 미안한데 4차 산업혁명이 동반할 여러분의 가까운 미래는 여러분이 유튜브나 신문과 잡지 따위에서 주워들은 긍정적인 전망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멉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 채널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접할 이야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암울한 미래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그 미래가 이 땅 위에 인간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된 운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론입니다.